나의 부모님은 동생인 시원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시원이는 3살 무렵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숫자와 글자를 깨우쳤고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천재가 났다며 흥분하셨다. 한편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린애가 왜 저렇게 어둡고 칙칙해? 라는 말을 듣고 자라면서 그 말들이 어린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점점 더 말없는 아이가 되어갔다. 하지만 나보다 2살 어린 동생이 나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었다. 재능뿐 아니라 성격도 밝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동생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았다. 반면 집에서는 진짜 형! 한 번 루저는 뭐래도 루저야! 이런 폭언을 남발하는 동생으로 변신했다. 동생이 이렇게 된 건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줄곧 보고 자라면서 무의식 중에 흉내까지 내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릴 적보다 더 말이 없어졌고 혼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내게 있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림 속 세계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부 소속이었던 반 친구 무빈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거 네가 그린 거지? 진짜 괜찮다. 전부터 계속 말하려고 했었는데 너 미술부 안 들어올래? 하지만 나는 재능도 없고 그림은 그저 취미일 뿐이라 미술부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지만 무슨 소리야! 재능이 없다니! 네 그림을 보면 미술부 선생님도 깜짝 놀랄걸? 그런 무빈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미술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훗날 이 일이 내 인생의 크나큰 터닝포인트가 될 줄이야. 미술부 선생님은 내 그림을 보고 감탄하셨고 정말 잘 들어왔다고 환영해 주셨다. 나 역시 기뻤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돼서야 나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았고 또 내 자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리고 싶은 만큼 마음껏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너 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 다 완성되면 공모대회에 출품해보지 않을래?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네? 제 그림을 공모전해요? 그런 대회에서 누가 제 그림에 눈길이나 주겠어요? 네 그림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 선생님의 추천에 힘입어 공모전에 참가했고 그 결과 나 자신도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수상 내용은 지역신문에 실리는 등 태어나 처음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일은 나도 부모님께 칭찬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소박한 기대는 헛된 것이었다. 너 그런 낙서나 하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 엄마의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는 그런 기대는 버려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동생은 부모님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무난히 합격을 했고 나는 미술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그런 내 말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표정을 지었다. 대학이라니 주제 넘은 소리 그만해. 공부머리도 없는 너 같은 애는 돈이라도 벌어서 시원이한테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가족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로 겪으니 정말 참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빈과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다. 너 만약에 대학에 갈 수 있다면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낼 자신이 있니? 힘든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전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온 학교가 있는데 시간이 간당간당하긴 한데 한번 응모해 볼래? 하면서 무빈이가 내게 내민 것은 어느 미술대학의 신설학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관한 팸플릿이었다. 만약 이번 달 말에 있는 공모전에서 입상을 한다면 입학금도 면제받을 수 있고 입학 후에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면 학비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래? 네! 실패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저 도전해볼래요. 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난 네 편이다. 고마워 무빈아. 그렇게 해서 나는 공모전을 통해 미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입학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희망자에 한해서 공용 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기숙사가 제공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합격만 하면 집에서 나올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다. 공모전까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다행히 나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져 1000명이 넘는 응모자 중에서 최종 10명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목표였던 입학금을 면제받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내게 던진 말은 넌 대체 얼마나 더 한심한 짓을 해야 정신을 차리니? 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봤자 형은 쓸모없는 나고자야. 사회 민폐. 나에게 더 이상 가족이란 없다고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 날 부모님은 나에게 나갈 거면 지금 당장 나가. 이 집안 망신이나 시키는 놈.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을 뒤로하고 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기차역에는 무빈이와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자, 받아. 이거 네가 미술실에 두고 간 물건들. 하면서 무빈이는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파이팅! 응, 고마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나는 무빈이에게 받은 봉투를 열어보았다. 잊은 물건을 넣었다고 했던 봉투 안에는 2통의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봉투를 여니 그 안에는 꾸깃꾸깃한 1000엔짜리가 5장이 들어있었다. 이게 지금 내가 가진 전 재산이야. 라는 메모와 함께 다른 봉투는 선생님으로부터였고 10만엔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힘내라. 라는 짧은 응원 메시지가 들어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가족도 아닌데 그냥 남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은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면서 보냈다. 재학 중에 공모대회에서 수상도 여러 번 했다. 대학 내내 바쁘기도 했고 선생님과 무빈이와는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통 만날 수가 없었지만 대신 대학 재학 중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졸업을 앞두고 현대아트의 아티스트로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졸업하고 당분간은 해외에 있게 될 터인데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고 선생님과 무빈이에게 연락을 했다. 무빈이는 고향에서 취직을 했고 선생님은 여전히 그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두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아직 하나도 갚지 못했지만 우선 오늘 식사는 내가 대접하고 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탓에 시간이 좀 남아서 혼자서 주변을 좀 돌아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한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다. 너 오랜만이다. 너 진짜 화가가 됐더라. 야, 너 대단하다. 역시 내 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너 졸업하면 집에 한번 올 거지? 사실은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래. 시원이는 실패작이었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 동생은 목표로 했던 일본 최고 대학에 합격했고 거기까지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고향에서 천재 소리를 듣던 동생도 천재들만 모아둔 곳에서는 그저 평범한 존재일 뿐 동생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 지금은 운동형 외톨이가 되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간혹 방에서 나오면 돈을 달라고 해서 힘들다고 했다. 동생은 입만 열면 전부 당신들 탓이야! 라며 물건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 때로는 폭력도 휘두른다고 했다. 어쩌다 시원이가 그런 애가 됐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불경기통에 나도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당했고 퇴직금도 시원이한테 다 들어가서. 그래서 말인데 네 그림 한 점에 몇십만엔 하는 것도 있다며? 집에 와서 그림 좀 그려주고 가면 좋겠는데. 시원이도 해외에 좀 나가면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님 말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해외에 갈 때에는 기분 전환이 필요한 동생을 같이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야무진 플랜을 세워둔 것으로 들렸다. 정말 죄송한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뭐래? 하는 벙찐 얼굴을 했다. 하기야 뭐 그 반푼이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그렇게 말하더니 그대로 가버렸다. 믿어지지 않지만 나를 보고 자기들 아들인지 아닌지도 확신이 없을 만큼 그들은 내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잠시 후 선생님과 무빈이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난 후
나는 개인전을 위해 해외로 출발했다. 출발 직전 나는 무빈이와 전화통화를 했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니네 집 앞을 지나갔는데 집 내놨음이라고 종이가 붙어있더라. 네 동생은 동네 애들한테 위험한 짓을 해서 경찰도 몇 번 왔다 가고 부모님도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이사했다더라고. 너 그때 그렇게 집 나온 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답했다. 그때 대학 입학을 스스로 정한 날부터 나는 가족이란 사람들을 기억 속에서 지웠다. 혈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다.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얻었던 그 교훈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나는 나의 인생을 걸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 40년 전쯤 내가 태어났을 무렵 어느 조용한 시골의 한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먼저 말해두자면 우리 고향에서는 토지나 밭 같은 것의 기본 단위가 산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멧돼지, 곰 등 농작물을 해치는 동물들의 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족도 농장에서 대대로 아키타견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산야의 한쪽에 펜스를 설치해서 개 전용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노견 한 마리를 포함해 모두 4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강아지 전용 운동장은 잡목림과 가수원이었던 곳을 개간한 것으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그런과는 달리 경사도 있고 바닥도 울퉁불퉁한 천연 트레이닝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농사일로 정신없을 때 강아지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흙도 파고 자유롭게 지냈다. 본래 아키타견은 가족에 충실하지만 멧돼지와 싸움이 나도 이길 정도로 강한 종이기 때문에 탈주하지 못하게 철저히 대비하였고 도망치지 않게 훈련도 잘 시켜두었었다. 당시 노견의 나이는 12살이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건강한 편이었지만 역시나 나이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육이 퇴화되면서 혼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놀지는 못했기 때문에 논밭 사이를 천천히 5분 정도 산책시키곤 했다. 집안에서는 계단도 힘이 드는지 위에 데려다줘 하고 말하듯이 식구들을 쳐다보거나 집안에서 자기 화장실을 못 찾고 엉뚱한 곳에 실수를 하기도 했다. 실수를 하는 것은 치매가 온 것이 아니라 허리와 다리가 약해지면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식구들끼리 이제 기저귀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돌봐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었다. 평소엔 소형 트럭에 할아버지와 아빠가 어린 강아지 3마리를 데리고 타고 노견과 할머니, 엄마는 SUV 차에 나눠 타고 산으로 갔지만 그날은 양로원에서 계시는 증조할머니가 며칠간 집에 오셨었기 때문에 그때 6살이었던 오빠를 포함해서 6명의 사람과 4마리의 개가 같이 산으로 향했다고 한다. 노견은 오랫동안 증조할머니와 함께 살았었기 때문인지 그날은 증조할머니 옆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너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자기 무릎에 앉아서 떠날 줄 모르는 노견을 쓰다듬으며 증조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때였다. 노견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바깥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얘 갑자기 왜 이런다니? 신경 쓰지 마세요. 까마귀라도 봤나 보지 뭐. 그러면 괜찮지만. 그렇게 무시하고 계속 자동차가 달리자 노견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대장이었던 노견이 짖자 그 소리를 듣고 소형 트럭에 타고 있던 나머지 3마리도 따라서 같이 짖기 시작했다. 노견은 계속해서 내려줘! 내려줘! 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짖었고 지금껏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강아지들은 소란을 피웠다기보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호소하는 것 같았고 산속 어느 한 곳을 계속 응시하면서 그쪽을 향해 계속 짖어댔다. 뭔 일이래? 아니 어쩌자고 여기서 짖어대고 난리야. 어디 곰이라도 나왔나? 아빠와 할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노견을 보려고 엄마 차로 왔다. 몰라 나도. 갑자기 막 짖어대는데 정신을 쏙 다 빼놔 아주. 어찌됐건 흥분해 있는 강아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2대 모두 급하게 차를 세웠고 아빠가 증조할머니 쪽에 차문을 열었다. 야 이놈아 너 왜 그래? 진정 좀 해. 하고 노견을 쓰다듬으려고 한순간
노견은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달리기 시작.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갔다. 야! 기다려! 아빠와 할아버지는 놀래서 노견의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지만 노견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찌나 빨리 달려갔는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나머지 3마리도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트럭 뒤에서 노견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멍멍멍 하고 계속 지저댔다. 식구들은 그놈 참 어째 저렇게 잘 뛰냐? 하면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에게 길들여진 노견이라고 해도 만에 하나 아키타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일이 생기면 큰일이라며 SUV 차에 타고 있던 엄마와 할머니들은 먼저 집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고 있던 참에 노견이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노견의 입에는 지저분한 검정 비닐이 물려 있었는데 너 이거 뭐냐? 뭐 물고 왔어? 너 지금 뭘 주장하라는 거냐? 얘 이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게 지저댄 거 아니냐? 식구들이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노견은 비닐봉지를 아빠의 발밑에 놓고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멍 하고 우는 소리를 내고는 그 자리에 앉았다. 내가 지금 나보고 열라고 하는겨? 아 뭐드냐 얼른 혀. 나보고 하라는겨? 전상 네가 해야지 누가 혀. 걔도 저렇게 쳐다보고 있자뇨. 알았어.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아직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갓난아기가 벌거벗은 채 있었다. 아기는 숨을 쉬지 않았다. 비닐봉지를 열어본 아빠는 사람!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일났네, 일났어! 하고 할아버지는 서둘러 트럭에 올라타고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러 전속력으로 달렸고 엄마가 운전하는 차에서는 아기를 구해보겠다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한다. 비록 숨은 쉬지 않았지만 아기의 몸에 체온은 남아있었고 나중에 들은 바로는 숨을 거둔 지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고 한다. 그때 증조할머니의 나이는 90살이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증조할머니는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조산사 일을 하셨던 분이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지만 절대 당황하지 않으셨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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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기를 향해 계속 말을 걸면서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에 심장 마사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고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족들에게 냉철하게 필요한 지시를 내리며 진두지휘했다. 기적처럼 아기는 다시 숨이 돌아왔고 뒤이어 도착한 구급차에 무사히 구조를 받았다고 한다. 증조할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셨는지 끝내 눈물을 보이며 아이고 천지신명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셨다고 한다.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아기는 당분간 입원을 해야 했다. 그 사이에 친부모가 체포되었고 아기 엄마는 겨우 17살이었다. 또 먼 친척벌 되는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기의 친부모도 그의 부모들도 양쪽 집안 모두 아기의 양육을 거부했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어쩔 수 없이 아기는 보육시설에 맡겨지기로 결정이 났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6살 난 오빠의 입에서 아기, 이제 우리 아기 하면 되겠네. 그 말에 가족들은 모두 서로를 보면서 아이고 신통방통하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면 되겠네. 하면서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고 아기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는 정식으로 아기의 입양 절차를 밟았고 온 가족이 아기를 기다렸다. 아기는 그 후 대가족과 강아지들에 둘러싸여 무럭무럭 자랐다. 그 아기가 바로 여기 나다. 강아지들이 버려진 아기가 있다는 걸 알아챘고 노견이 달려가 입에 물고 왔고 우연히 잠시 집에 오셨던 증조할머니가 조산사였던 경험을 살려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런 기적 같은 행운이 없었다면 몇 분만 더 늦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나는 가족들뿐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기적을 일으킨 아이라며 예쁨을 받으며 자랐다. 아키타견의 수명은 대략 10살에서 13살 사이이지만 우리 노견은 15살 때까지 장수하면서 늘 내 곁에 있어 주었다고 한다. 증조할머니도 노견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둘의 얘기는 가족들에게 외울 정도로 들으며 컸다. 어렸을 적 찍힌 내 사진 속에는 언제나 노견이 든든하게 옆에 자리하고 있다. 어린 아기였던 나는 노견의 수염을 당기기도 하고 털을 움켜쥐기도 하고 심지어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놀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노견은 절대로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늘 곁에 있었다고 한다. 또 기적을 일으킨 아이의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안았다 내려놨다가를 반복하는 것을 노견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그 표정이 마치 엄마가 아기를 걱정하듯 바라보는 얼굴이었다고 식구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그렇게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온 마을 사람들이 기대하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해내지 못했지만, 가끔 집에 갔을 때 네가 있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단결이 됐었어. 그려, 네 덕에 아주 뭔 잔치니 행사니 할 적마다 성대하게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가했었지. 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친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죽을 뻔했던 내가 대가족 속에서 사랑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자랐다. 태어나자마자 그런 일을 겪었지만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병을 앓은 적이 없고 후유증 하나 없이 자란 것은 모두 우리 노견이 엄마처럼 나를 지켜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남편과는 5년 전에 결혼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했다. 여자인 나 혼자서 네 남편을 대학까지 보냈다. 고생한 거야 말로 다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되고 말고. 이렇게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다는 걸 시시때때로 과시하듯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버님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전업주부셨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생활해 오셨다. 처음엔 어머님이 자랑하실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적당히 맞춰드렸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은 결혼 후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가, 너희들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니? 우리 애는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혹시 너 결혼 전에 낙태 수술 같은 거 한 적 있는 거 아니니? 네? 시어머니는 혼자서 온갖 나쁜 상상과 억측을 만들어내며 그걸 또 남편에게 일일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처음엔 남편도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라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여자들은 다 예전에 몸을 함부로 굴려서 애가 제대로 들어설 몸이 아니라 임신이 안 되는 거라고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었다. 이런 유언비어를 무한 반복적으로 듣던 남편은 어느 틈엔가 세뇌돼 버렸고, 더러운 여자. 어느덧 나를 경멸하며 모욕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뜻밖에도 나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나를 욕하던 시어머니도 기뻐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임신 전보다 더 심하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들일 줄 알았는데 딸이라니. 너 혹시 어디 가서 바람 피운 거 아니니? 그 즈음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종일 남편을 기다리다가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새아가 몸이 걱정이 돼서 말이지. 순 거짓말. 종일 의자에 앉아서 쉬지 않고 잔소리만 해대면서. 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없을 거야. 근데 매일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아? 아기 태어나고 나면 지희도 지금보다 바빠질 텐데 엄마가 우리 집으로 이참에 옮기는 건 어때? 뭐? 아기를 위해서도 엄마가 있으면 우리가 든든하잖아. 남편의 한마디로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됐다.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면서 남편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고, 너 우리 엄마 너무 부려먹지 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내가 부려먹는다고 오해하고, 집안일과 시어머니 수발에 지쳐가는 나에게 화내고 설교하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돼버렸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오늘 제가 내 비싼 화장품을 만지작거리더니 다 쏟아버렸지 뭐냐. 이래서 여자애는 안 된다는 거야. 어른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누가 뭐래도 듣지도 않고 저렇게 저 잘난 맛으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차면 어디서 남자 하나 잡아서 지부모는 나 몰라라 하고 시집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거야 내 말은. 라면서
이제 3살이 된 딸아이가 하지도 않은 말썽을 부렸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남편의 화를 돋웠다. 그렇게 남자아이를 강요받으며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의무적으로 치렀다. 둘째는 꼭 아들이야. 무조건 아들 낳는 거야. 남편까지 협박을 해왔지만 나는 나의 이런 사정을 친정에조차도 말 못하고 있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시련이 나에게 닥쳐왔다. 여기 이분한테 매일 기도를 받으면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다. 라면서 시어머니가 한눈에도 이상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박수까지 치며 반기는 얼굴로 그 여자를 환영하고 있었다. 그 후 자칭 기도사인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아예 눌러앉아 함께 기거하면서 틈만 나면 나를 방으로 불러서는 아들을 낳는 의식인지 뭔지를 하는 바람에 집안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두고 남편은 반찬이 이게 뭐야? 먹을 게 없잖아! 라며 화를 냈다.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빠진 게 분명한데. 나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매일 기록하고 녹음도 같이 해두기로 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나는 딸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고 평소와 다름없이 딸아이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자동차 사이를 거칠게 빠져나오려고 달리던 스쿠터가 딸아이를 치고 말았다. 딸아이가 사고를 당한 순간의 기억이 블랙아웃 돼버렸지만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진 딸아이의 이름을 미친 듯이 울며 부르는 나를 대신해 마침 근처에 있었던 교통안내원 남자 2명이 구급차를 불러주고 경찰에 신고도 해주었다. 그러자 어머나 무이였구나 라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다. 가해자는 자칭 기도사인 바로 그 여자였다. 그 여자는 태연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끝나자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시어머니가 소녀는 필요 없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라는데 방금 통화한 사람이 시어머니였다는 건가?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와 동시에 방금 얘기를 들었을 시어머니도 달려왔다. 딸아이가 구급차로 옮겨지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갑자기 구급대원들을 붙잡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구급차는 노인이 더 우선되는 거 아닌가? 여기 이분 넘어져서 다친 것 같으니까 이분을 먼저 병원으로 좀 옮겨줘.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강한 노인분들 아니라 다친 아이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애는 또 낳으면 될 거 아니야. 어른 목숨이 먼저지. 장유유서 몰라? 억지 좀 그만 부리시죠. 누가 봐도 지금 어린애가 더 많이 다쳤는데 좀 비키세요. 교통안내원분이 시어머니와 기도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막아준 덕분에 딸아이는 병원에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다. 다행히 딸아이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되찾았고 검사 결과 팔에 골절상을 입은 정도로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다. 그 뒤 경찰에서 들은 바로는 지나가던 아이들을 포함해 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기도사와 시어머니는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또 경찰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곧이어 남편이 숨을 헉헉거리며 병실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내 앞으로 오더니 갑자기 내 뺨을 때렸다. 뺨을 맞은 나는 바닥에 나가떨어졌다. 너하고 무의 때문에 어머니가 경찰에 잡혔어. 이제 어쩔 거야? 병실에는 경찰뿐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 함께 있었는데 남편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상황을 알아챘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 있었다. 친정 아버지는 근엄한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며 자네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어야 했어 하고 불같이 호령하셨다. 그거야 저 사람이 아들 하나 제대로 못 낳으면서 제 어머니와 기도사분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을 하니까 제가 그렇지만 당연히 맞을 매를 맞은 겁니다. 자기 딸아이가 다친 건 안중에도 없고 그 2사람만 중요한 거야? 나는 굳게 닫고 있던 입을 드디어 열었다. 이혼해요. 그만 끝내요.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폭언, 경제적인 부분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해뒀어요. 그걸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하고 선언해버렸다. 뭐? 이혼? 누구 맘대로? 게다가 위자료까지?
나는 땡전 한 푼도 낼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남편을 보고 경찰이 남편분, 제 생각엔 위자료를 내야 할 사람은 남편분이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아내분을 폭행하셨죠? 아내분, 마침 여기가 병원이니까 바로 진단서 받으시고 경찰에 가셔서 피해 신고 접수하세요. 남편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경찰관은 저항하는 남편을 붙잡아 연행해 갔다. 나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뺨을 맞은 것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렇게 나는 이혼이 성립되었고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남편은 폭행 등으로 처분을 받게 되었고 기도사는 사고를 일으킨 것 외에 구호 의무 위반의 죄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구속되었다. 한술 더 떠 기도사는 사기와 다름없는 가짜 기도를 주술해온 것이 발각되어 10년 가까이 형무소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혼자 남게 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얼마 남지 않은 재산과 융자를 받게 해 시어머니에게서 위자료를 일시불로 받아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과 남편과 내 돈으로 돈 걱정 없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아들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되어 일이 필요했지만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지금은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사고 당시 도움을 받았던 교통지도원 두 사람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경찰관 출신으로 교통지도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딸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갔었는데 사실 그날은 다른 횡단보도에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그 사고 난 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는 말을 들었다. 만약에 그때 거기에 나 혼자밖에 없었다면 나는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서늘해 온다. 지금은 친정 부모님 댁에서 아버지, 엄마, 딸아이와 넷이서 함께 살고 있다. 엄마도 몸이 많이 좋아지셨고 딸아이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요즘은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꿈같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해본다. 내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녀 집에 없는 날이 더 많다. 그래서 자연히 요가도 대부분 혼자서 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일이다. 여보세요? 지금 유치원에 맡기고 가는 길이니까 역으로 가고 있어. 역에 도착해 조금 기다리니 남편이 나왔다. 고생했어. 오랜만이야. 힘드네. 어디 들렸다 갈래? 아니, 빨리 짐 풀고 싶으니까 집에 가자. 그래, 그럼.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집에 돌아왔다. 어라? 열쇠 어쨌어? 아, 어디서 잃어버렸나 봐. 지금 스페어 키 쓰고 있어. 일주일 전 열쇠를 잃어버려서 스페어 키를 쓰고 있었다. 들렸던 장소는 전부 가봤지만 어째선지 찾을 수 없었다. 그래? 조심하자. 누가 주워서 집에 들어오면 큰일이니까. 설마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있을 리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남편과 난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크게 기지개를 켜며 아, 이게 얼마만이야 라며 무척 기뻐 보였다. 내가 짐 정리를 시작하려 하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건 둘이서 꽁냥꽁냥 하자고 할 때 보내는 남편의 사인이다. 오랫동안 못 만난 것도 있고 해서 남편의 옆에 가서 앉았다. 외로웠어? 당신도 외로웠어? 나도. 그러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 생각했는데 남편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저기, 당신도 방금 소리 들렸어? 응, 들렸어. 벽장 쪽에서 들렸지? 내가 한번 가볼게. 안 돼. 당신은 여기 있어. 내가 가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알겠지?
알겠어. 근데 조심해. 남편의 숨을 죽이고 조용히 벽장으로 다가가 있는 힘껏 벽장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웬걸, 벽장에는 유치원 엄마 그룹의 민지 씨가 있었다. 내가 평소 깨끗하게 정리해놨던 벽장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벽장 속에 있던 민지 씨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누구세요? 이 사람 같은 유치원 엄마 그룹 민지 씨야. 어? 나 놀래키려고 부른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기 민지 씨, 왜 거기 계세요? 저희 몰래 들어오신 거죠? 물어봐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저기요, 그 큰 가방은 뭐예요? 안에 좀 봐도 되죠? 민지 씨 옆에는 터질 것 같이 꽉 찬 가방이 있었다. 벽장은 엉망진창이고 해서 대충 예상은 갔지만 민지 씨가 아무 말도 없길래 그대로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랬더니 온갖 물건이, 남편이 수집한 DVD나 통장, 인감, 귀금속, 그리고 잃어버렸던 열쇠. 그걸 본 남편도 내 DVD! 엉겁결에 소리쳤다. 민지씨, 도둑질 하던 거죠?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요. 돌볼 사람도 없는데 경찰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일단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했다. 민지 씨가 싱글맘이라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둑질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애초에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저 하은 씨도 싱글맘 아니었어요? 네? 아니, 여기 지금 남편 있잖아요. 민지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 머리론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싱글맘이라 전 남편한테 양육비나 위자료 받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단단히 착각한 것 같았다. 하은 씨 남편분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에? 그게 다예요? 싱글인데 꽤 잘 사시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번에 차 한잔 하자니 거절하셔서. 분명 2주 전인가? 갑자기 민지 씨가 카페 가자고 했던 게 생각났다. 하은 씨, 이번 주말 차 한잔 할까요? 아, 죄송한데 주말에 일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럼 다음 기회에. 그러고 보니 열쇠를 잃어버린 것도 그쯤이었던 것 같다. 남편이 출장을 자주 다닌 것 뿐인데. 같은 싱글맘이라 생각해서 말 걸어본 건데 꽝이었네. 그냥 혼자 착각한 거라니. 그럼 이만. 아니, 그럼 이만은 무슨. 다 돌려드림 되잖아요. 되긴 뭐가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주운 열쇠로 남의 집 도둑질하다 잡힌 건데 귀금속 말고 통장까지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아주 악질 중에서도 악질인데. 나 경찰에 신고 좀 하고 올 테니까 당신 여기서 보고 있어. 남편이 감시하는 동안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여태 실실했던 민지 씨가 갑자기 난동을 피기 시작했다. 왜 경찰을 부르고 난리야? 당신이 오해하게 만든 게 잘못이잖아. 경찰 조사 끝나면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아니 뭔 위자료? 도둑놈이 위자료 청구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오히려 간만에 오붓한 시간에 방해받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은 민지 씨에게 일단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하자 그녀는 엉겁결에
하지 마요. 라미어 팔이 sul렀는데 그게 경찰관 얼굴에 제대로 맞았다. 아, 이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열받은 경찰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부들부들 떨더니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13시 20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 경찰은 익숙하단 듯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그렇게 남편과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집엔 정적이 흘렀다. 설마 열쇠 잃어버린 걸로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라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후 들은 얘기론 민지 씨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어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았고 아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대신 맡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일은 유치원 엄마 그룹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저기 들었어? 민지 씨 감옥 갔다던데? 아, 네. 대강 들었어요. 그 절도인가? 그렇다던데? 무섭네요. 이렇게 민지 씨에 대한 소문은 동네에도 널리 퍼져 그녀의 가족은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민지 씨 딸만큼은 불쌍했다. 유치원도 곧 졸업인데 이사가게 되다니. 얼마 안 있어 민지 씨 어머니께서 우리 집까지 사과하러 오셨지만 크게 피해 입은 건 없었기에 괜찮다고 말씀드렸다. 민지 씨 앞으로 몇 년은 못 나온다더라. 뭐 나와도 이 동네로는 못 올 것 같지만 그 후 난 남편과 반송하고 나오면 좋을 텐데.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론 열쇠 잃어버리면 바로 바꿔. 알았지? 진짜 내가 있었길 망정이지. 라며 단단히 못을 박았다. 미안해. 떨어진 열쇠를 주워 남의 집 도둑질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론 더 조심해야겠다고 맘먹었다. 사귄 지 2년째인 남자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여친이지만 눈이 정말 예뻐. 진짜 미인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외모를 무척 칭찬해줬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건 기쁘지만 매번 같은 소리를 듣게 되니 좀 거북해져서 그냥 흘려듣게 됐다. 그러자 남친도 뭔가 기분이 상한 건지 원래는 칭찬 일색이었는데 핀포인트로 외모를 까는 일도 생겼다. 코랑 이마랑 가깝네. 그리고 눈구석 빨간 부분이 너무 튀어나왔네. 턱도 너무 뾰족하고. 이런 식이었다. 물론 그러는 게 싫어서. 뭐야? 나 집에 갈래. 라며 데이트하다가 차에서 내린 적도 있었다.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싫어진 건지 영문을 몰라서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내 친구 소개해주고 싶은데 라길래 기쁜 맘에 집에 초대해 같이 식사하기로 했다. 아직 독립한 건 아니지만 아빠는 출장, 엄마도 같이 가셔서 집에는 나밖에 없었다. 당일 남친과 남친의 여사친 3명이 찾아왔다. 그냥 친구라길래 당연히 남사친인 줄 알았는데 여사친만 3명을 데려와 어이가 없었다. 뭐 여사친도 친구는 친구니까 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남친이랑 대학 동기에 인사는 대면대면, 얼굴은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시시덕거렸다. 이 사람들 뭐지? 당연히 기분은 안 좋았지만 친구한테 소개해준다는 남친 말이 기뻤던 터라 별말 안 하고 있었다. 근데 음식 세팅하는 것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남친을 포함해 넷이서만 거실에서 놀길래 꽤나 기분이 나빴다. 그러던 중 여사친 하나가 아, 저건 거의 100%네. 라며 갑자기 의기양양한 얼굴로 외쳤다. 저게 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벙쪄있던 나한테 갑자기 여사친들이 졸업 앨범 좀 보여줄래? 부모님 사진도 있어? 실실 쪼개며 말을 걸었다.
요리도 막 완성됐던 터라 일단 밥 먹고 하자고 하니 봐봐, 상영한 거 맞잖아. 100%라니까. 라고 했다. 뭐라고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아, 왔나 보다. 그러더니 지집인 것처럼 남친이 현관문을 열었다. 이번엔 남친의 남사친 2명이 들어왔다. 그리곤 에이! 억지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더니 날 소개해주긴커녕 단체로 뺑 둘러싸서는 야, 사실대로 말해봐. 성형한 거 맞지?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했다. 남친 여사친한텐 졸업앨범 보여달란 소리 듣고 남사친들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니 무슨 마녀사냥이라도 당하는 기분이었다. 물론 성형 같은 건 한 적이 없어서 성형 같은 거 안 했어요. 라고 말하자 한국인 중에 그런 얼굴형 없는데? 라며 나오는 대로 말하길래 바라던 대로 어렸을 적 사진도 보여줬더니 잘 찍힌 사진만 골라왔네. 속이에 경일 끼었다. 게다가 6명한테 둘러싸여. 무릎 꿇고 앉아. 뭐? 내가 왜? 됐으니까 앉아봐. 뭐라도 된 것처럼 말하길래 나도 모르게 내 집에서 나만 무릎 꿇고 앉게 됐다. 사실대로 말하기 전까진 절대 안 놔주겠다는 눈빛이었다. 화는 머리끝까지 났지만 솔직히 혼자선 뭘 해볼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못 믿겠으면 오빠랑 언니도 부를게. 라고 했다. 그걸 듣고도 남친 포함 6명은 실실 웃기만 했다. 분해서 견딜 수 없었다. 이 모든 걸 남친이 주도한 거라는 생각에 내 처지가 한심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그리곤 오빠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오빠는 2살 위고 근처에 살고 있다. 남친은 모르지만 나한텐 쌍둥이 언니가 있다. 먼저 오빠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엔 언니한테 전화해 둘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마침 일요일이고 둘 다 한가했던 터라 금방 온다고 했다. 오빠와 언니가 올 때까지도 남친과 친구들은 나보고 성형이다, 원래는 못생겼을 거라며 비웃어댔다. 남친이 주도한 게 제일 용서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다. 먼저 도착한 건 오빠였다. 오빠를 보자마자 여태 나한테 뭐라 했던 여사친들은 표정이 확 바뀌었고 남친과 남사친들은 말이 없어졌다. 우와, 엄청 잘생겼는데? 진짜 존잘이다. 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 실제로 오빤 길거리 캐스팅으로 모델 일을 하고 있었다. 내 여동생이 성형했다는 의심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빠가 무게 잡고 첫마디를 뗐다. 그리고 여동생 남친 누구야? 남친이란 놈이 친구 불러다 이런 짓을 벌여?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언니는 문이 열리자마자 기세 좋게 거실로 들어왔다. 내 동생한테 성형이라 한 게 대체 어떤 놈들이야? 그런 언니를 보고 모두 입이 벌어졌다. 쌍둥이?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나와 언니의 얼굴을 보곤 깜짝 놀란 기색이었다. 우리들은 일란성 쌍둥이로 가끔 부모님조차 헷갈려 하실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 야, 너야? 아님 너야? 동생이 성형? 웃기지 마. 성형 같은 거 안 했으니까. 내 얼굴 보면 알 거 아냐. 아니면 나도 같은 데서 성형했다고 하게? 라며 윽박질렀다. 그러자 오빠도 동생 얼굴 갖고 품평이라도 한 것 같은데 나나 동생이나 혼혈이니까 원래부터 이런 얼굴이야. 겉보단 이들은 성형 좀 해라. 성격까지 빠았네. 그러자 6명은 아무 말도 못했다. 언니도 남친한테 너한테 내 동생은 너무 아깝다. 너 아니더라도 동생 좋단 남자들 널리고 널렸는데? 근데 뭐? 친구들 불러다가 단체로 괴롭히기나 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던 중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제 더 올 사람 없는데? 누가 온 건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오빠 친구들이었다. 게다가 다 잘생겼다. 남친과 남사친들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이번엔 대체 누구야? 라미오 엄청 당황해했다. 근데 다들 잘생겼다. 여사친들이 말했다. 그러자 오빠가 동생 남친이 친구 불렀다고 하길래 나도 모델 친구들 좀 불렀다 라고 했다. 곧이어 오빠랑 같이 일해서 가장 친한 모델 친구 한 분이 남친에게 다가가 그래서 너가 남친이구나. 여친 외모 품평하기 전에 네 외모부터 선보는 게 어떠냐? 혹시 네가 여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착각하지 마. 라미오 엄청 갈궜다. 이렇게 모델들에게 둘러싸여 까이자 남친은 금세 쭈글쭈글해져 고개를 푹 숙이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곤 곧바로 돌아갔다. 돌아가기 직전 여사친들이 오빠 친구들한테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라며 내숭 떨며 들이댔지만 너같이 성격 빠은 애한텐 못 알려주지. 라며 까이곤 주눅 들었다. 얼마 안 있어 남친한테서 혼혈인 줄 몰랐어.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용서해줄 수 있지? 이런 카톡을 보내길래 바로 차단해버렸다. 그런데도 계속 나랑 사귀고 있는 것처럼 내 여친 혼혈이라 엄청 예쁘다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들었지만 사실 이미 난 그때 오빠 친구한테 고백받고 사귀고 있었다. 멋대로 나랑 사귀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던 전남친은 사실이 들통나자 웃음거리가 됐다. 뿐만 아니라 전남친 친구들도 쓰레기라는 소문이 퍼져 사실상 반강제로 휴학했다 한다. 오빠와 언니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나한테는 외동딸 서연이가 있다. 엄마를 닮아 미인이고 머리도 좋아 자랑스런 딸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아빠, 옆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밥 먹을 땐 나랑 떨어져서 앉으라고 했잖아. 밥맛이 없어지잖아. 아빠, 나보다 먼저 목욕하지 말라고 했잖아. 찜찜해서 들어가기 싫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서연이는 날 엄청 싫어했다. 서연이가 어렸을 적 내가 실직한 게 원인이었다.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가 불황으로 정리해고를 했는데 불행히도 막 입사한 직후라 실적도 없던 난 정리해고 대상이 됐고 허무하게 잘렸다. 그 일로 아내는 무책임해. 한심하네 한심해. 엄청 들볶았는데 그걸 듣고 자란 서연이도 자연스럽게 날 싫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싫어하기만 했지만 고등학생이 돼서는 점차 날 무시하고 비꼬았다.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기 내 카메라하고 보관함이 통째로 없어졌는데? 아, 그거 다 팔았어. 거기에 내 백 같은 거 놔두려는데 방해되길래. 뭐? 그 안엔 한정판 모델이라 구하기 어려운 것도 들어있었는데? 그랬어? 어쩐지 생각보다 비싸게 사가더라. 그래서 판돈은 어쨌어? 꽤 큰 돈이었을 텐데. 아, 저거 샀어. 서연이가 가리킨 쪽에는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명품백이 있었다. 그걸 보곤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말도 안 돼! 또 내 카메라! 하고 절규했다. 당신 애들처럼 왜 그래? 서연이 지금 한창 멋부리고 다닐 나이잖아. 딸한테 좋은 선물했다 생각하고 카메라 같은 건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매번 둘이 편먹고 날 괴롭혔다. 집에서만 이러면 참을 수 있었지만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에 용돈 받으러 온 서연이가 나하고 부장님이 한창 밥 먹고 있는데 끼어들어선 아빠,
이런 싸구려 가게에서 밥 먹는 거야? 한심하네. 어른들 앞에서 예의 없게 뭐야? 내가 가자고 해서 온 거네만 싸구려 가게라 미안하게 됐네. 아저씨가 아빠 상사예요? 아빠 일 잘해요? 예전에 무능력해서 정리해고 때 직장 잘려서 엄청 골칫거리였던 적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게 이것저것 많이 좀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예의가 없어서. 사과드렸지만 부장님은 그날 하루 종일 불쾌하셨다. 게다가 무능력해서 잘렸다는 얘길 고지고대로 믿은 건지 갑자기 사람 대하는 게 험해지셨다. 집에서도 가시방석인데 직장에서도 설 곳이 없어졌다.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다. 그런 나한테 어느 날 소꿉친구한테서 메일이 왔다. 첨부된 사진을 보고 난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아내가 모르는 남자랑 사이좋게 손을 잡고 있었다. 곧장 친구에게 자세한 얘기를 물어봤다. 옆 동네에서 우연히 봤어. 내가 회사서 온갖 구박받으며 힘들게 일하는 동안 그런 짓을. 이 남자 너네 결혼식에 왔던 사람 맞지? 나랑 같은 테이블이었어서 기억하고 있어. 그래? 난 이 사람 처음 보는데. 그럼 아마도 와이프 지인이겠네. 친구의 말을 듣고 설마 하면서도 아내의 예전 핸드폰과 수첩을 뒤져봤다. 그 결과 바람을 핀 게 맞았다.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다. 서연아, 아빠 이혼 생각 중인데 너 누구랑 같이 살래? 이혼? 갑자기 왜? 깜짝 놀라는 서연이에게 아까 친구가 메일로 보내줬던 사진을 보여줬다. 뭐야? 엄마가 고작 바람 폈다고 이혼하는 거야? 남자가 그릇이 너무 작네. 이 사진을 보여주면 서연이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바보였다. 서연이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댔다. 애초에 엄마가 바람핀 게 아빠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원인 제공한 건 아빠인데 왜 엄마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거야? 뭐? 너 생각이 있니?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한쪽이 다른 한쪽 몰래 바람피고 그러는 건 배신이잖아. 이제 애도 아니고 그런 건 나도 알아. 그치만 한 번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잖아. 그런 게 남자 아니야? 아빠가 그런 게 안 되니까 엄마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잖아. 이 말을 듣곤 오히려 뭔가 차분해졌다. 알았다. 그럼 넌 엄마 아빠 이혼해도 엄마랑 같이 산단 소리지? 그럼 물론이지. 이혼하면 딸은 엄마 따라가는 게 당연하잖아. 불편하게 아빠랑 둘이서 어떻게 살아? 아, 양육비는 꼬박꼬박 줘야 돼? 이혼해도 그건 아빠로서 의무니까. 의기양양하다 못해 거만한 딸내미한테 난 봉투 하나를 건네줬다. 내용물을 꺼내본 서연이는 멍하니 있었다. DNA 검사? 이거 설마... 그러곤 갑자기 얌전해져서 내 쪽을 봤다. 이런 쪽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니까 상황 파악이 된 거겠지. 사실 네 엄마가 바람핀 건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야. 바람 상대는 고등학생 동창인 것 같다. 그렇다는 건 너가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단 뜻이지. DNA 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아닌 게 판명되면 난 네 양육비 안 내도 돼. 친딸도 아닌 건방진 애한테 대학 등록금 같은 거 안 내줘도 된단 얘기지. 거기까지 듣자 큰일 났다는 걸 실감한 거겠지. 여태 날 실컷 무시했던 주제에 갑자기 매달려선 울기 시작했다. 아빠, 이혼하지 말고 계속 같이 살자. 실은 나 아빠랑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사춘기 구해서 솔직하게 대하기 어려웠어. 지금 와서 뭘? 이미 늦었어. 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이유도 이해는 된다. 와이프는 전업주부였고 일해본 적이 없으니 당장 이혼하면 수입이 없다. 집도 4명이니까 이혼하면 둘 다 나가야 한다. 모처럼 수시로 붙은 대학도 입학 못하겠지.
여보 미안해. 불장난이었어.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아빠, 부탁이니까 이혼하지 마. 엄마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암만 울고불고 해도 난 이미 마음을 굳힌 터라 둘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 얼마 뒤 DNA 결과가 나왔는데 서연이는 친딸이 아닌 걸로 판명. 아내와 바람 상대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특히 아내한텐 여태까지 서연이한테 들어간 돈까지 받아내고 집에서 쫓아냈다. 부모한테도 의절당해 서연이랑 둘이서 반지하에서 산다고 한다. 마침 그 남자는 독신이라 아내가 같이 살자고 한 것 같은데 빚 문제도 있고 양육비 뜯길 걸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가서 지금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결국 서연이는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 했고 아내는 알바를 뛰었다. 서연이도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며 둘이서 빚 갚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때 서연이가 내 편 들었으면 친딸이 아니더라도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내주려고 생각했는데 글고 뭔 생각이었는지 트위터에서 친구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한 적도 있다. 어지간히 급했었나 보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신의 가난한 생활을 어필하며 자주 근황을 올려댔지만 성격이 안 좋아 친구들한테도 미움받았던 서연이한텐 여태껏 아빠를 무시한 벌 받았네. 이런 댓글이 달려 나도 모르게 웃었다. 이걸로 둘은 모든 걸 잃었다. 앞으론 모녀 사이좋게 가난뱅이 생활을 즐겁게 보내길.